자, 이 혁신위원장 선임 문제로 민주당 내 상황이 악화일로입니다. 심지어 분당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는데요. 당대표는 무한 책임이 있다는 이재명 대표. 그 책임에 대해서 오늘은 말을 했을까요? 오늘 이재명 대표 모습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입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아니 이번에 인사 실패로 분당이나 비대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더 훌륭한 문제를 발굴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겠지요. 혁신위원장 인선은 좀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내부 외부 인사부의 기준 좀 정해진 게 있을까요? 그런 점도 포함해서 최대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대표님 추가적인 유감 표명이나 사과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결과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당대표의 일이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 조금 전에 영상 봤지만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질문할 때는 뭔가 좀 기대를 하고 질문을 하잖아요. 김이 좀 빠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한 책임은 한번 역으로 이야기해보면 책임이 없다라는 이야기하고 또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뭔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책임을 진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죠. 자, 무슨 책임을 질 것인지 어떤 방식을 질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그게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가 모든 책임 다 질게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책임 안 질게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혁신은 모든 걸 바꾸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바꾼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거죠? 지금 혁신위원회를 띄우겠다는 게 지금의 이재명 체제의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바꾸겠다고 지금 혁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지금 의원들이 생각하는 문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례경 혁신위원장의 그 사태로 해서 민주당의 문제점이 노정이 됐는데 근데 이 이재명 대표는 별로 문제가 아닌 것 같은 지금 느낌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천안함 관련한 권칠승 전 투석 대변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문제 나 지금 사과할 일이 아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혁신위원회로 다시 문제를 해결하겠다. 딴 사람 임명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번에 이례경 전 위원장의 임명 과정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성향 등등을 보면 아, 이게 지금 이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혁신은 일반 당원들이나 국민이 생각하는 혁신하고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이재명 체제의 어떤 당을 좀 더 확실하게 가져가는 것. 네. 왜냐,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상은 이 공천 문제거든요. 혁신의 핵심 뭡니까? 네. 공천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의원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금 이런 그 장악력을 좀 줄여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네네. 서로 간의 의견이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공전하고 지금 갈등이 더 크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예. 무한 책임을 지는 일은 결국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라는 이현정 위원의 발언 동의하세요? 뭐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겠다라는 거기보다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퇴하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냐, 본인은 그렇게 이재명 대표는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당을 혁신하는 거, 그러면 더 나은 혁신위원장을 세우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책임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중요한 거는 이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한테 중요한 기회였는데 그걸 놓쳤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당내에서 사퇴론이 나왔을 때 혁신위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그런 것들을 같이 가는 방향으로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놓침으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더 위기에 빠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책임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 이재명 대표.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왜 사과는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당 안팎에서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친명과 비명 의견이 조금 갈리는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나 장관한테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 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사 참사 났다 그러고 대통령 책임지라 그러고 뭐 당장 물러나라고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결함과 한계이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려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퇴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이라는 발언 자체가 유감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사실은 성찰이었다. 성찰과 유감 표현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럼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 잘못이었으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잘못이었으면 바로 사퇴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손정혜 변호사 생각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친명계에서는 사과를 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가요? 사실은 이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과의 명시적인 표현 여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계파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친명계에서는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유감 표명이고 사과 표명으로 적절하다라고 보고 결국은 이렇게 비명계에서 여러 가지 반론이나 여러 가지 항의성 발언들이 나오는 것은 이 당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흔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명계에서는 오히려 이 당대표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인선과 관련한 잡음이 나오는 것은 결국 리더십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 당대표의 권한은 결국은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고 특히 이 혁신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향후에 어떤 권한 있는 사람을 인선을 할 때 이 당대표가 가지는 권한을 줄이고 비명계의 권한을 늘리고자 하는 어떤 당내의 계파의 어떤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 끝나지 않은 계파 갈등, 총선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개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김준일 에디터.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친명 입장을 들었으니까 비명 입장, 조금 전에 이제 이상민 의원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윤석열 정부나 여당에서 이런 발언을 했으면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은 사실 이런 이 혁신위원장 사건이 있기 전부터 물러나라고 했기 때문에 일관되신 스탠스예요. 그래서 책임지라고 물러나라고 했을 것도 맞죠. 근데 김영진 의원 얘기도 맞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다 물러나느냐. 그러니까 물러날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물러날 사안이라고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떤 이 사안을 바라보는 어떤 간극이 매우 크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좋은 찬스였거든요. 사실은 정말 혁신위원장을 제대로 세워서 정권을 주고 당이 좀 혁신하고 본인도 당대표로서의 자리도 지키면서 같이 당이 나아가는 그거를 첫 번째 놓쳤기 때문에 매우 본인이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제 지금 혁신위원장을 새로 세운다라고 한다라면은 제가 뭐 당에서 얘기를 들으면은 모두가 손사래를 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소위 얘기하는 독이 든 성배다 이렇게 되는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도 안 할 당내에서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있다. 뭐 중진 의원 등등 이름 거론되는 분들 그럼 외부에서 찾아야 되는데 적절한 분이 있을지 그게 뭐 만약에 두 번째 혁신이마저 잘 삐걱된다라면은 정말로 거의 심리적 분당이 좀 더 극단적으로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를 하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전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를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주시기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일은 이렇게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재명 대표는 왜 이번 일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이 대표는 왜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상당히 많이 도와주는 발언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박지원 전 원장마저도 이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5.18 문제를 예를 들어서 다루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 그러면 사과를 안 했다 그러면 아마 이게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 천안함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 13년 동안 사실 민주당에 있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문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 북한의 소행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기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모든 객관적인 조사 결과는 북한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 흔쾌하게 이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즉 뭐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정부 입장을 신뢰한다, 동의한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만약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래경 전 이사장이 그런 발언을 한 거를 다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별 문제 없다라고 판단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검증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보고를 받았다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거 SNS만 검증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네. 이거는 뭐 밑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뭐 별 문제 안 될 거야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식의 수준이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것과 당원들이 바라보는 것과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좀 많이 간극이 있다. 자, 그러면서 정책 판단이 자꾸 지금 저는 이 시기를 놓치고 있다. 이번 혁신위원장도 그렇습니다. 모든 중심을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한 방어 문제로 바라보니까 네. 나를 어떻게 방어 잘할 수 있는 사람 이걸로 바라보니까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인다는 거죠. 바로 박지원 원장이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국민의 정서를 건드리는 문제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 김재원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했잖아요. 네네. 그걸 왜 했겠습니까? 그만큼 민심이 안 좋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도 이미 저는 때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뭘 하더라도 네. 억지로 사과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미지수 기자, 사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재작년에 네. 송영길 대표 시절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당장 이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이 송영길 전 대표만도 못하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조상호 민주당 전 부대변인이 한 방송에서 이 최 전 함장이 장병들을 수장시켰다 이런 발언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됐는데요. 그랬죠. 이때 송영길 당시 대표는 이 국회를 찾아온 최 전 함장과 유가족들에게 직접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라며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사퇴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친명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좀 놀랍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뭐 절대로 분당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분당되는 첫 번째 조건은 분당에 깃발을 드는 분이 대선 지지율이 10%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대선 주자 없이는 당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5년, 16년도에도 안철수라는 잠재적인 대권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분당이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정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세력으로 적대시하는 이런 서로가 심리적 분당 상태 이것이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이죠. 김준일 에디터. 사실 이제 민주당 내에서 뭐 개파 갈등, 뭐 친명과 비명 간의 뭐 이런 다툼, 싸움 이런 얘기 나온 게 한두 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은 안민석 의원 말처럼 분당이라는 단어까지 언급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JTBC 보도나 뭐 이런 데에서 심리적 분당 상태다 뭐 이런 민주당 관계자들 그런 발언을 말도 인용을 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좀 사실 좀 서로 불신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 혁신위원장 임명이 거의 도화선이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재명으로 비명계에서는 이재명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기류가 좀 강하게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혁신위에 본인한테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라는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민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역대 이제 이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로 분당이 되는 경우에는 강한 지역 기반이 있거나 아니면은 강한 대통령 후보가 있거나 이랬을 때만 이제 분당까지 갔거나 아니면 소수의 탈당이 있었지 완전히 분당이라고 할 정도에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 과거 사례를 보면 또 그렇긴 하네요. 그렇죠. 뭐 안철수, 뭐 문재인 뭐 이 갈등도 있었고 기타 등등. 그래서 이게 실제 분당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야권이든 여권이든 뭐 탈당, 공천 문제를 가지고 탈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나. 양당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지수 기자. 어쨌든 뭐 이 이대경 이사장 사태는 뭐 지금 뭐 진행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혁신위를 꾸려야 되고 그럼 혁신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이에요. 그런데 이거 놓고서 소위 친명과 비명이 경쟁 중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벌써 이 한 친명계 의원 이재명 대표에게 중량감 있는 인사 3명을 추천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명계에서도요 혁신기구 수장에 또다시 친명 인사가 임명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 자체적으로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김영진 정무조정실장이 어젠가요 이 상임위 이제 간사들하고 같이 해서 좀 두루두루 추천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민지숙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누가 되더라도 이거 또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거?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예전 사례를 보면 그동안 뭐 혁신위 비대위 중에서 거의 성공한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공한 게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나름대로 성공을 했죠. 왜 성공했냐면
김종인 비대위는 김종인 위원장이 정권을 받았어요. 네. 공천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혁신위 같은 경우는 옛날 김상곤, 그다음에 박재승 이런 그 혁신위가 있었지만 뭐 그냥 이 혁신안 내고 끝나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게 지금 누군가 이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려운 길을 가는 건데 사실 이재명 대표를 그가 계속 있는 전제로 지금 가는 건데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하게 되면 뭐 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 혁신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나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나도 공천 탈락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결단이 없으면 저는 아마 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권한을 줘야지만이 이 가시밭길을 걷지 누가 걷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결국 이번 혁신위가 이번 이례경 사태로 인해서 결국은 좀 저는 자초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게 당내 내용만 더 커지는 게 아닌가. 다음 주 되면 이제 체포동의안 또 이제 그렇죠. 표결하잖아요. 또 돈봉투들 뭐 공개되지 않습니까? 또 본인도 지금 곧 뭐 된다 그러고 뭐 이런 지금 그다음 6월 24일 날 이낙연 전 대표 귀국하죠. 네. 뭐 이런 사태를 비춰보면 이제는 혁신은 조금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윤리 에디터 짧게 예상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민주당 당내 상황 쭉 얘기했잖아요.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민주당 의원총회 있어요. 예. 분위기 어떨까요? 안 좋겠죠, 당연히. 굉장히 안 좋을 테고. 근데 뭔가 합의를 끌어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뭐 혁신위원장이 이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약간 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이 좀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아요. 이게. 자, 지금 이 당내 상황과 더불어서요. 이 천안함 관련해서 이 발언해서 논란이 된 권칠승 수석 대변인에 대한 이런 논란 여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사과를 구걸한 셈, 막말도 사과도 비공개입니다. 이 천안함 전 한장에게 부하를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이런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망언이 있었습니다. 이 공식 브리핑이 아닌 엘리베이터에 가는 길 몇몇 기자들에게만 한 발언이라 이 공개된 영상도 음성도 없는데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 네, 하지만 이 국회 브리핑보다 먼저 사과를 받았어야 할 당사자 이 최원일 전 천안 함장인데요. 저는 이 모든 분에 그저 포함이 되는 건지 왜 직접 사과를 하지 않으시냐며 꼬집었습니다. 네, 지난 현충일이죠. 최 전 함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 바로 뒤에서 지켜보았던 천안함 폭침의 생존 장병 전준영 씨. 아버지처럼 따라온 최 전 함장에 대한 망언에 이어서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이 유감 표명에 권칠승 의원실 어제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1시간 넘게 문 밖에서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오후 국회 의원실에서의 상황 저희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장병들이 화가 나 있고 또 이거에서 말도 안 되는 발언 때문에 국회의원실을 기습적으로 방문을 하고 그리고 바로 만나주신 것도 아니에요. 1시간 동안 보좌관과 옥신각신하다가 말싸움하다가 그리고서 일정 이렇게 잡겠습니다 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온 김에 제가 의원님은 100번은 가야 되지 않겠냐 말씀드려라. 계속 그 공간에서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권칠승 대변인도 어제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정준영 회장을 만나는 과정에서 과연 그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본인의 행위에 맞는 그와 같은 무게 있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 윤리 제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통보받은 사과 일정. 하지만 취재 기자도 카메라도 없이 이 권 대변인과 최 전 함장만 단 둘이 비공개로 만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항의 방문으로 오늘의 만남을 약속받은 전준영 씨.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결국 엎드려 절받기였다. 이 사과를 구걸한 셈이 되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계속 비공개, 기자들 대동하지 않고 개인 대 개인으로 자리를 좀 마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의도를 하시길래 그렇게라도 안 하면 만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거기에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셀프 사과 받으러 가는 거지 사실상.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요, 이 천안 함장의 책임론을 들고 나와 이 군대 조직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며 생존 장병과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진상필벌이 다른 나라 군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투, 작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에게는 엄한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적들에게 패배한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강한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어찌됐건 그 군인이라면 이 경계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이 침략을 당한 것도 어찌됐건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결국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영병이 발생했거나 이 북한 군인이 DMZ를 넘어왔다 그러면 그 지휘관 보직 해임되거든요. 국회의원이면은 더 잘할 거예요. 자기가 말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지금 민주당은 본인들이 말실수를 하고 있다고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사실 군대를 제대로 갔다 왔는지 그것부터 의심이 되더라고요. 네, 무엇보다 생존 장병들이 곁에서 지켜봐온 이 최원일 전 함장. 13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지휘관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살아 돌아온 장병들이 관심병사 취급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직접 근무지를 알아봐주고 묵묵히 그 보충을 들어주었다는 건데요. 얼마나 화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자기가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암묵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보면은 막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아요. 아, 뭐 시원하게 욕이라도 하시든가 거칠게 반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쭉 견뎌오시고 받아들이시고 해와하셨는데 갑자기 와서 민주당은 죽어야 되지 않았냐, 뭐 납작이 두껍지 않냐, 다 그런 걸 책임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사실 조용히 계속 계시지 않았나요? 왜 함장님한테 화살을 쏘는지 모르겠어요. 네, 천안함 폭침, 언젠가는 이 북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자유로운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정략적인 이유로 역사를 왜곡하는 민주당, 선을 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것을 형사 처벌하는 실정법까지 운용되는 나라이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법을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민주당이 천안함의 피격을 자폭이라고 한다든가 천신만고 끝에 동료들과 생환한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동료들을 죽이고 왔다라는가 이런 식의 지독한 역사 왜곡과 폄훼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권칠승 대변인 3일 만에 어제 온마이크로 사과 브리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없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과하라고 그럴 때 사과라는 게 분명하고 대상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권칠승 대변인의 어떤 이 설화가 결국 지금 최원일 함장을 겨냥해서 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사과문 28조 동안의 사과문을 보면 최원일 함장의 최자도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사과를 한 거죠? 사과를 그냥 다 사과합니다 그러면 사과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군다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5.18 이 민주항쟁이 책임이 시민군한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군부한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책임이 처칠한테 있습니까? 히틀러한테 있잖아요. 진주만 공습이 미국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일본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자, 천안함 피격이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물론 그 당시에 함장으로 쓰였던 경계 집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심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냐, 부하들 42명이나 거기서 수장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누구에게 책임을 지금 떠넘기는 거죠?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금 항의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놓고 왜 최원일 함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한 책임을 묻는 거죠? 바로 그게 지금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네. 즉 천안함 자체에 대한 피격의 책임을 북한한테 있다는 걸 말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최원일 함장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분들요 지난 13년 동안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좀 전에 보면 화면에
당시에 천안함 생존 병사들이 환자복을 입고 나왔잖아요. 네. 전날 굉장히 그 직원들이 장병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왜 저기에 지금 뭔가 폐잔병처럼 저렇게 이 환자복을 입고 나오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혼자만 군복을 입고 나왔었잖아요. 저것 자체도 엄청난 이 문제였는데 지금도 계속 최원일 함장에 지금 책임을 묻고 있어요. 최원일 함장 마지막까지 안 나가려고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 밑에 있는 부하들이 끌고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근본을 보자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접근 방식은 북한에 대해서 한 번도 책임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계속 최원일 함장한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게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권 대변인 어제 공식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최 전 함장을 만나는데 대신 비공개로 언론 없이 따로 만나겠다, 사과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일단 뭐 언론 보도가 계속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불편하거나 이제 뭐 파장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뭐 정무적으로 이제 판단한 것 같은데. 사과를 하려면은 공개적으로 하는 게 또 깔끔하게 토달지 않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뭐 숨기려거나 감추려거나 뭐 좀 소극적이거나 이런 거 자체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좀 뭐 이현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빗대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은 미국 얘기를 좀 할게요. 미국의 USS 인디애나폴리스라는 이제 영화가 있어요. 이게 실제 1945년에 일본 잠수함에 격침된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호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 맥베이 대령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게 원자폭탄을 괌에다 나르고 미국 본토로 돌아가다가 일본군 잠수함한테 어뢰 공격으로 침몰을 해서 900명이 빠졌고, 그중에서 상호 공격으로 600명 정도가 죽고 300명 정도만 살아남아서 본토로 간 사건이거든요. 근데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어뢰 회피를 기동 회피를 못했다고 처벌을 받았어요. 맥베이 대령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맥베이 대령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2000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때 그 이제 일본군 그때 함장이 증언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 피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원래 잠수함이 와서 어뢰 쏘면은 그 누구도 못 피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누가 했든 그런 중요한 거보다 천안함 함장이나 병사들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노무현 정부 때 이게 만약에 격침이 됐으면은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지켜 세울 겁니까? 그러니까 정파성하고 무관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거를 좀 접근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권칠승 대변인은요, 그동안 이 여당의 다른 의원들의 막말 논란에 대해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 권 대변인 본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질지도 관심이 가는데요. 과거 태영호 최고위원의 제주 4.3 발언, 또 민주당 JMS 막말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던 권 대변인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태영호 최고위원은 더 이상 막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입에 담기도 역겨운 막말로 국회를 그야말로 막말의 쓰레기장으로 만들자는 선전포고로 들립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변명도 기가 찹니다. 막말이 올라간 것은 태 의원의 SNS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책임져야지 왜 남 탓을 합니까? 윤리 징계로 그칠 사안이 아닙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막말로 정치를 오염시킨 데 대해 책임지고 이제 그만 국회를 떠나십시오. 네, 김준일 에디터님, 이제 그만 국회를 떠나십시오. 권 대변인 발언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고 대변인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직접 물러날 가능성 혹은 이재명 대표가 교체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교체할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사과할 가능성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현종 의원님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저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봐요. 좀 시간이 필요하고 잠잠해지게 기다리는데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는 어떤 이런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권칠승 말고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169명의 의원이 있다고 본다라면은 저는 하는 게 맞다, 바꾸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은 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거를 좀 감안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권칠승 대변인보다 사실 먼저 윤리특위 제소된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오늘 전해진 소식으로는요, 이 진상조사단 코인 진상조사 단장과 장해찬 최고위원 고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 최고위원 코인할 시간에
이 고소서 쓸 시간은 있었냐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이현종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이 일단 명예훼손을 당했다 치면 뭐 고소하는 거야 개인의 뭐 어떤 자유고 특권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고소하기 이전에 김남국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신의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고소를 하든 말든 그건 뭐 괜히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 21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자들 앞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자, 국회의원이 본인이 상임위도 참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나오면서 한 번도 설명하지 않고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 그럼 뭐가 지금 진실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자금 세탁하지 않는 거라면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에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가짜뉴스다, 그것이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못 밝히죠? 못 밝힌 이유는 결국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선우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 유족분들 계신데 다시 말씀 주세요. 내가 내 생에 지었는데 네가 정부동산 덤재냐고. 당시 참사에 책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만. 태안 용산구청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12구)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오늘 구청에 출근을 예고를 했는데 화면 보신 것처럼 유가족들이 구청을 찾아가서 강하게 반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 유가족들이 구청을 갔는데 박희영 구청장은 못 만났죠? 네, 오늘 오전 유족들이 용산구청 앞에 이제 모였습니다. 목적은 사퇴하라라고 구청장이 출근을 저지하겠다라는 목소리로 이제 사퇴하라고 외쳤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구청장이 그 이른 시간에 이미 이제 출근을 완료한 상태였기 때문에 출근을 저지하지 전에 출근을 완료했어요. 네, 못했고요. 아마도 이제 유가족들이 나와서 항의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이미 출근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출근한 사실을 안 유가족들이 이제 나오라고 이제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을 흔들어서 하나의 문을 열기도 했지만 그 안에 문이 또 다시 잠겨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담이나 만나거나 이런 일은 하지 못했고, 다만 보시는 것처럼 사퇴하라라는 촉구문을 문 앞에 붙이고 발걸음을 돌렸다는 것인데요. 일단 어제 석방이 됐고 이 석방되면서 보석 조건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조건이 부과가 되는데 네. 일단 주거지는 이제 자택으로 제한이 됐고 특히 이제 근무지를 제한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석 조건으로 판사는 이 구청에 출퇴근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허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리적이거나 보석 조건으로는 출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소돼서 상당한 책임 있는 사람이 구청장 업무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이제 사퇴해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지숙 기자. 네. 보니까 박희영 구청장이 이제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잖아요. 네. 법원이 박희영 구청장 보석 허가해준 이유는 뭐예요? 네, 일단 박희영 구청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이 악몽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참사 직후의 충격과 이 수습 과정에서 겪은 이 스트레스로 신경과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수감된 이후에 이 상태가 더 악화됐다라는 겁니다. 이 법원에서 이런 건강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이번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요. 유족들은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박희영은 어제 참사 트라우마로 인한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해서 결국 풀려났습니다. 박희영이 공황장애라면 저희 여기 있는 유가족들은 살아서 숨쉬는 시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무능과 파렴치함으로 다시 용산 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박희영, 당신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공황장애, 뭐 불안장애 이런 이유로 이제 보석 석방이 됐는데 바로 다음 날 바로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본다. 이게 정상적인 업무는 가능할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박기영 구청장은 이 사태와 관련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용산 경찰서장과 더불어서 당시 구청장은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그리고 실형이 일단 선고가 돼서 지금 형을 살고 있는데 지금 저는 보석을 한 이유도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판부가 이 사태와 관련해서 유가족이 겪고 있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보석 허가제에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박형 구청장 진짜 그만뒀어야 됐죠.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더군다나 이렇게 석방되고 바로 또 본인이 일을 하겠다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저는 정상적인 상태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장 지금 이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본인이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법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이 감성 있는 판결을 좀 내려야 된다고 봐요. 왜 유가족의 아픔을 다시 지금 또 되살립니까? 그리고 이 유가족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박형 구청장보다 더 있으면 되겠지 덜한 아픔을 느끼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형 구청장이 당장 본인이 사퇴를 하고 법원도 그렇다면 이 부분의 보석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정혜 변호사, 제가 이현정 의원 발언 듣다가 갑자기 좀 드는 의문인데 이런 보석 허가를 할 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가족의 뭐 입장을 생각하고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도 다 좀 참작이 되나요? 어때요? 일반적으로 이제 증거인멸 가능성이라든가 도주의 염려가 크지 않은 사건에서 건강상의 중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보석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보석 허가하기도 합니다. 네네. 이 사건에서 보석 허가까지 이르렀던 점은 유무죄 판단이 조금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일부 직원들이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다투지 않고 이제 증거 동의를 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진단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수 제출이 됐기 때문에 보석 허가를 해줬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쟁점 중에 이제 구청에 근무를 하게끔 허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보통 보석 같은 경우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 주거지를 제한을 해서 다른 참고인이나 관계자들을 못 만나게 하는 전례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 사안에서는 유가족들의 어떤 반발도 있고 특히 검찰에서 반대했습니다. 구청장이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고 출근을 하게 된다면 다수의 증인들이 구청 안에 있는 직원들인데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검찰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을 해줬다는 측면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일단 구청장 측에서는 증인들의 진술을 우리가 다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일단 유가족들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못하는 상황에서 구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정상적으로 하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무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불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요할 정도의 입원 치료를 요할 정도의 건강이 악화돼서 풀어줬는데 일을 정상적으로 하고 정상으로 회복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피해 회복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석 요건에 해당되는 게 맞아라는 국민적인 물음이 제기될 여지가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보석이 허가됐다고 하더라도 안타까운 것은 바로 다음 날 출근할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은 휴직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권한대행 체제로 근무를 서지 않더라도 용산구청장의 업무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 부분 치료를 받고 숙고하는 기간 지난 다음에 출근을 했었더라면 이런 어떻게 보면 유가족들의 항의나 아픔이 주장되지 않았을 것인데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뭐 박희영 구청장이 현직으로 돌아왔을 때 앞으로 있을 재판에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게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도 나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구청장들이 근무를 서게 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잖아요.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불리한 진술이 나올지 유리한 진술이 나올지 증인신문 과정을 지켜봐야 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부분 참고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자, 이 박형 구청장이요. 그간 이 12구 참사와 관련해서요.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죠. 과거 모습 영상 좀 보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애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근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회의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돼 있군요. 예, 그게 실무진의 실수입니다. 라는 거죠. 무슨 착오가 있어요? 안 하는 회의를 했다고 한 게 무슨 착오예요? 거짓말이지. 제가 한 거짓말은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 했다는 말로 또 넘어가잖아요. 자, 민지수 기자. 지금 박희영 구청장뿐만 아니고 네. 이 12구 참사 관련자들 줄줄이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박 구청장 석방 결정이 된 날 같은 날에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함께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또 경찰의 정보 문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등 이 경찰 간부 2명도 보석을 신청해서 현재 신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가장 먼저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 서장은요, 이 다음 달 구속 만기로 풀려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이 12구 참사 관련해서 아직도 수사가 안 끝났어요. 도대체 예. 이게 언제쯤 책임 소재, 책임자 가려질까요? 원래 뭐 이런 게 책임 소재 분명히 가리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팀이 기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이 보완을 요구해가지고 지금 7달 넘도록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고 박형구 청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내로남불의 거의 뭐 종합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갔다가 지금 무소속이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감 있는 입장을 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마치 김남국 탈당해서 무소속이 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희영은 무소속이니까 우리랑 상관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사 시작하자마자 휴대폰 교체했거든요. 이거는 송영길 대표가 깡통폰 낸 거 그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사 피해보겠다고 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2차 가해도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있었던 건데 단톡방에서 본인들이 초대한 사람들이 왜 부모 책임이지 뭐 자식 죽여놓고 왜 국가한테 책임만 지라고 하냐 막 이런 거 자기들끼리 돌려보다가 이것도 언론 보도 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막말과 끝판왕이에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직접 성명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자, 유족들은 여전히 이 12구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1년도 채 남지 않았죠. 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잊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커튼 뒤에 항상 좀 가 있고 혼자 간식을 먹을 때도 막 커튼 뒤에서 혼자 먹고 전 좀 뒤늦게 알았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인 줄 몰랐던 거죠. 저는 처음. 진짜 말없고 혼자가 아니고 그냥 집 안에서 진짜 존재가 없는 애였는데 그 당시에 친구가 없었고 인사를 해도 인사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친구였고 그냥 얘기를 안 해요. 대답도 잘 안 하고 좀 특이한 친구구나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충격 먹었어요. 자, 이 MBN 단독 보도를 통해서 정유정의 고교 시절 동창생과 고교 시절 당시의 사진이 공개가 돼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가 고교 시절 사진인데 민지수 기자. 네. 보면 신상 공개 당시에 우리가 이제 정유정 모습을 봤잖아요. 네. 그때하고 제가 봐도 좀 몰라요. 근데 동창생들도 그때 신상 공개됐을 사진 보고서 처음에는 정유정 맞아? 라고 의구심을 가졌다면서요, 이게? 맞습니다. 정유정의 고교 동창들 뉴스를 통해서 신상 공개 사진을 봤을 때 처음에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지금 보이시는 저 안경 쓴 고교 졸업 사진은 이 그나마 신상 공개 사진과 유사한 편인데요. 비슷하긴 하네요, 이거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공개가 된 이 안경을 벗은 모습입니다. 아하. 이 사진은 신상 공개된 내용과 굉장히 차이가 있고 눈매가 좀 더 날카로워 보여서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뒤늦게 같은 반 친구들이 정유정 본인임을 확인을 하고서 지금 굉장히 큰 충격에 빠져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 동창생들의 전원 중에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이요. 정유정이 학창 시절에 커튼 뒤에 자주 있었다. 그리고 간식을 먹을 때도 커튼 뒤에 가서 먹더라.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정유정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른 사람이 커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커튼 뒤로 들어가면서 나는 너희와 다른 사람이야. 나는 너희와 다른 삶을 나는 만들어 갈 거야. 나의 성에 너희는 들어오지 마.
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외톨이라는 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성을 자기 스스로 바깥에서 깰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학창 시절에서조차도 또래 집단과 어울리지 못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또래 집단과 격리시키는 외톨이적인 모습이 보이고 이 모습 속에서 결론적으로 와닿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가 만드는 성을 그 학창 시절에서도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상황. 그 성은 학창 시절에서부터 만들어진 성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손정혜 변호사, 지금 전문가가 분석한 이런 성향이 범행의 동기가 됐을 수도 있었을까요? 동기보단 영향을 상당히 끼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향. 한마디로 우리가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랑 놀지 않고 간식도 혼자 먹고 커튼 뒤에 있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사회성이 굉장히 결여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사회적이고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적절하게 유지돼서 공감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한 사람이 이런 범죄물에 심취하거나 이런 이유로 이런 잔혹한 범죄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측면, 더군다나 반사회성 어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던가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지표가 공감 능력이 결여되고 사회성이 결여됐다라는 거거든요. 이 커튼이라는 이 사회성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전에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유정의 휴대폰을 봤더니 뭐 저장돼 있는 사람들 별로 없고 통화 내역도 별로 없고 지금 보면 또 학창 시절에 커튼 뒤에서 계속 숨어 있었고 자기 방어하는 이런 성격들이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성장 배경에서 이제 그런 게 뭐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이제 단둘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어떤 열등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러면서 점점 비사회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했을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 정유정만 어떤 그보다는 실제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보통 이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혼자만 이 사는 사람들. 일본어인가요? 일본어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이제 혼자 고립돼서 있는 사람들.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5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한 40만 명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조사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점점 혼자 살면서 혼자 세계에 빠져들어가고 혼자 어떤 현실과 어떤 이런 것들을 좀 구분 못하는 이런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유정도 보면 그런 식의 성장 배경이 쭉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범행이 벌어졌고 우리가 전혀 예측을 못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앞으로 잠재적 위험도 많다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할 부분은 좀 전에 우리가 사진을 봤으면 전혀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신상 공개를 보면 이게 뭐 현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옛날 사진 이런 거 다 지금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신상 공개를 한다는 거는 추가 여죄가 있는지 여부들, 그다음에 이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공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몇십 년 전 사진을 공개하면 다 동창들도 못 알아보는 사진을 우리가 왜 공개를 합니까? 그러기 맞아요. 그리고 또 이 기자들 앞에 설 때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전혀 현재의 모습이 안 드러나잖아요. 저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빨리 개정이 돼야 됩니다. 네. 국회의원들 이걸 빨리 개정해서 우리도 머그샷 같은 거 공개하도록 해야 이런 여죄들을 좀 더 추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이 체포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도 또 새롭게 좀 알려진 얘기가 있습니다. 택시 기사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유정의 손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떤 피냐라고 물어봤더니 하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진료를 하러 갔더니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손정혜 변호사, 일전에 정유정이 경찰 조사 초기에 상당히 거짓말을 많이 했다 우리가 저희 전해드렸거든요. 그 연장선상으로 좀 보면 될까요, 이건? 네, 단순하게 책임을 거짓말로 둘러대면 책임이 회피되거나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도망갈 기회를 엿봤을 수 있고요. 특히 본인이 이제 살인을 저질러 놓고 다른 진범이 있었다고 처음에 거짓말을 하거나 두 번째로는 본인이 죽인 것을 어떻게 감추기 못하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라고 계속 거짓말을 했거든요. 네. 사실 과학수사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전하는지를 모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능에 따른 지식으로 좀 어설픈 변명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남발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도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의식이 결여가 네, 됐다. 증거는 다수 나와 있고 CCTV로 경찰들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데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에게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 정유정을 최초 신고했던 이 택시기사한테 표창장을 주려고 했더니 이 택시기사분이 트라우마 때문에 못 가겠다. 그래서 이제 뭐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건 수임 해보시면 이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나요?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강력범죄를 목도하거나 그런 강력범죄의 자를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겠죠. 그것도 충격적이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유정은 이 사람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